나는 그날의 햇살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서울 시내 호텔 예식장, 웨딩마치가 울리던 순간, 하객 200여 명이 숨죽인 채 입장하는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죠.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내 딸, 민서가 천천히 내 팔을 잡고 걸어오던 그때, 내 가슴은 뭉클했지만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민서의 걸음걸이가 조금 무겁게 느껴졌거든요. 아빠, 나 괜찮아 보여요? 민서가 나를 올려다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참 예뻤어요. 하지만 어쩐지 눈밑이 퀭했죠. 그럼, 우리 딸이 오늘 제일 예쁘지? 나는 말했지만 속으로는 그녀가 며칠 전부터 피곤하다고 하던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임신 6개월이라 몸이 예민할 때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결혼이라니 내 불안은 조용히 가라앉히기로 했습니다. 민서를 신랑 정하늘에게 넘겨주던 순간 나는 이상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엔 감동도 설렘도 없었어요. 마치 어떤 거래를 완수한 사람처럼 안도에 가까운 표정이었죠. 내 속에서 무언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례사의 말이 이어지고 분위기는 고조됐습니다. 민서와 하늘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 있던 그때 갑자기 민서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그녀가 뱃속을 움켜쥐었습니다. 민서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하객들의 비명, 여기저기서 들리는 웅성거림, 사회자의 당황한 목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서야, 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하얀 거품이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정하늘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그의 손은 떨림도 없고 표정은 어딘가 너무 침착했습니다. 민서야, 정신 차려. 아빠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곧바로 구급차가 도착했지만 이미 민서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뱃속의 아이도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은 비극으로 끝났고 내 딸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그 장면을 꿈에서 반복해서 봅니다. 신부가 되어 드레스를 입고 있던 딸이 내 품에서 식어가던 그 순간을 말이죠. 처음엔 이게 단순한 사고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스트레스, 과로, 고위험, 임신 그런 단어들로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딸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거든요. 아빠, 아침에 비타민 이상했어.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비타민, 누가 준 거지? 결혼식 당일 아침, 민서는 정하늘과 함께 호텔 스위트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임신부를 위해 챙겼다며 무언가를 건넸다는 이야기를 메이크업실 스태프에게서 들었습니다. 그게 단순한 철분제였을까? 하늘은 민서가 쓰러진 후에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난 후 장례식장에서도 조문객들을 향해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연기였습니다. 이제 나는 알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내 딸을 죽게 했는지, 그리고 그 남자 정하늘, 그의 정체는 정말 내가 믿었던 사위였는가. 정하늘을 처음 본 건 딸 민서가 조심스럽게 그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였습니다. 아빠, 하늘 씨예요. 인사드리고 싶대. 문 앞에 선 남자는 반듯한 정장 차림에 고개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늘입니다.
귀한 따님과 결혼을 약속드리러 왔습니다. 정중한 태도, 말끔한 외모, 남자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예에 바르면서도 계산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악수를 나눌 때 그의 손이 이상하게 차가웠죠. 나는 수십 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사람 얼굴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의 눈빛엔 기쁨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단단히 짜인 대본을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완벽한 표정과 말투만 있을 뿐이었죠. 거실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무역회사 과장이고요. 연봉은 7천 정도 됩니다. 청담동에 전세로 살고 있고 대출은 없어요. 부모님은 미국에 계십니다. 하늘의 말은 마치 이력서를 낭독하듯 막힘이 없었고 준비된 멘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눈동자는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서가 많이 예뻐해요. 책임지고 평생 지켜주겠습니다. 그 말에서조차 나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감정의 결이 사라진 공허한 울림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하늘씨 어땠어? 나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더라. 그 이상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내 예감으로 딸의 결혼을 흐릴까 봐서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게 있었습니다. 그가 집안을 살피는 시선이었죠. 가족 사진, 책장, 벽걸이 시계 하나하나를 스캔하듯 훑던 눈빛. 마치 어떤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같았어요. 며칠 후 나는 딸의 휴대폰에서 문자 한 통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민서야, 내일 약 꼭 챙겨 먹고. 그거 없으면 너랑 아가 모두 힘들어. 그 문자를 본 순간 내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그거 없으면 그는 딸에게 무언가를 계속 챙겨주고 있었고 그것이 마치 의무처럼 강요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즈음부터 민서는 자주 피곤해했고 입맛도 없다고 했습니다. 아빠, 하늘씨가 챙겨주는 영양제 먹고 나면 좀 울렁거려. 나는 그 말을 듣고 정하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임신부가 먹는 약이라는데 병원 처방받은 거 맞습니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웃었습니다. 네, 물론이죠. 강남 S3부인과에서 정기적으로 진료받고 있고 거기서 처방받았습니다. 그 대답은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누가 묻기 전까지는 말하지 않던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준비해 놓은 답변 같았죠. 나는 그날 밤 메모장에 써두었습니다. 정하늘, 지나치게 준비된 사람, 병원 이름, 약 복용, 가족 언급 거의 없음, 부모 미국, 사진 한 장 없음, 민서가 말한 영양제 울렁거림, 그리고 결혼식 당일 민서는 끝내 내 품에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아빠, 아침에 하늘씨가 준 비타민이 뭔가 이상했어. 그 순간부터 나는 모든 것을 거꾸로 돌려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 처음부터 우리를 노린 것은 아니었을까? 민서가 아니라 상대적 외로움과 임신이라는 상황 자체를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닐까? 나는 이제 기자가 아니라 아버지로서 그 진실을 파헤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정하늘의 이름을 처음으로 포털에 검색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깨끗한, 너무 조용한 사람.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 남자는 가짜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민재님 되시죠? 삼성생명입니다.
고 박민서 님의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흔들렸습니다. 보험금이요. 무슨 말씀이시죠? 민서님께서 지난달 가입하신 생명보험건입니다. 피보험자는 고 박민서님, 수익자는 남편 되시는 정하늘님으로 되어 있고요. 보장 금액은 5억 원입니다. 5억? 숨이 턱 막혔습니다. 민서가 딸이 그런 보험을 들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와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딸이 혼자 뭔가를 결정하고 정하늘을 수익자로 지정했다고? 언제 가입했죠? 정확히는 혼인신고 다음 날인 4월 8일입니다. 혼인신고 다음 날, 나는 벽에 붙은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민서가 급히 혼인신고를 서둘렀던 시점과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민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하늘씨가 요즘 자꾸 보험 얘기를 해. 아기 생기면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고. 그때 나는 그 말을 흘려들었었죠. 요즘 젊은 애들끼리는 그런 것도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게 덫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 민서가 생전에 쓰던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그 안에 정리된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고 그 안에서 보험 약관 사본, 가입 신청서, 그리고 보험 설계사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명함 뒷면엔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하늘 씨가 데려온 분, 계약은 하늘 씨 이름으로 나중에 같이 조정하기로. 나는 다시 명함을 들여다봤습니다. 세 군데 회사 로고가 병기된 설계사. 여러 보험사를 동시에 다루는 독립형 설계사였습니다. 왜 굳이 세 곳에 나눠 가입했을까? 하나로 가입하면 더 간단하지 않나. 그 순간 머릿속에 불현듯 스친 단어가 있었습니다. 분산 가입. 나는 기자 생활을 하며 보험 사기 관련 사건도 여러 번 취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험 사기범들은 한 회사에서 고액을 청구하면 조사를 피하기 어려우니 여러 보험사에 나눠들어 한꺼번에 소액씩 받는 수법을 쓰곤 했죠. 보험금이 합쳐지면 수억이 되는 구조. 정하늘이 바로 그런 수법을 쓴 게 아니었을까? 더 이상 혼자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결국 오랜 친구, 전직 강력계 형사 출신의 탐정 윤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부탁 하나만 하자. 정하늘이라는 놈, 한번 뒤 좀 캐봐 줄래? 그는 말이 없더니 잠시 후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너 뭔가 직감한 거구나. 맞다. 직감. 가슴 속을 꾹꾹 누르던 불안감이 점점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던 겁니다. 딸이 죽은 이유는 과로도 스트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예감이 이제는 의심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윤상호가 무거운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야, 이거 심상치 않다. 이놈, 정하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기록이 5년 전부터야. 그 이전 기록은 싹 지워졌고 주민등록상 주소는 3년 전에 철거된 폐건물로 돼 있더라.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민서가 만났던 그 사내는 결코 우연히 나타난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타깃을 정하고 접근하고 혼인신고를 서두르게 만들고 보험에 가입하게 한 다음 죽게 만든다. 그리고 돈을 챙긴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아무리 감정이 무너져도 이제부터는 냉정해야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민서를 죽게 만든
이 남자의 정체를 파헤치기 위해서. 윤상호가 내민 서류 봉투는 생각보다 얇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는 너무 무거워서 나는 도저히 한 번에 다 넘겨볼 수가 없었습니다. 5년 전부터 정하늘이라는 이름이 등장해 그전엔 아무 기록도 없었고 주민등록 초본에도 개명 이력은 없어. 아주 교묘하게 신분을 만든 놈이야. 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 정하늘 이름으로 등록된 혼인 기록이 한 건 더 나왔어. 순간 내 손끝이 얼어붙었습니다. 한 건 더 있다고? 그래. 3년 전 경기도 용인에서 한 여성이랑 혼인신고. 이름은 윤지수. 당시 29세였고 결혼 4개월 만에 사망했어.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심근경색?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20대 여성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죽는다. 게다가 결혼한 지 넉 달 만에 사망보험금 3억. 수익자 정하늘. 상호가 마지막 장을 내밀었습니다. 윤지수의 사망진단서와 보험금 수령 내역, 그리고 결혼 당시 촬영된 사진 한 장. 그 옆에서 서 있는 정하늘은 지금 내 기억 속의 그 사위와 똑같은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윤지수라는 여성의 모습. 그 옆에 서 있는 정하늘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미소, 그 눈빛, 그 자세까지. 마치 템플릿처럼 똑같은 결혼식에 신랑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윤지수 씨 죽은 장소가 자택이야. 임신 중이었다는 기록은 없지만 의무 기록에 철분제 복용 흔적이 있었고 비타민제 섭취 후 증상이 악화됐다고 돼 있어. 비타민.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 민서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침에 하늘 씨가 준 비타민 이상했어.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정하늘은 윤지수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했고 같은 결과로 끝을 맺었습니다. 연애, 임신, 결혼, 그리고 죽음. 민서가 두 번째가 아니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습니다. 우린 연쇄살인범을 상대하고 있는 거야. 윤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 문제는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한 놈이라는 거야. 증거가 거의 남아있질 않아. 나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기자는 수많은 죽음을 기사로 다뤄봤지만 내 딸의 죽음이 이렇게 고독하고 치밀한 살인의 결과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이 남자가 지금도 다음 타깃을 향해 움직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민서의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첩을 뒤적이다가 그녀가 남긴 메모 한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하늘 씨, 전에 여자친구랑 일찍 헤어졌다는데 이유는 안 말해줌. 내가 물어보면 늘 웃기만 함.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 전 여자친구라는 말이 윤지수였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정하늘이라는 인간이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교묘하게 이런 짓을 반복해왔는지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기사 쓰듯 추적할 생각 없습니다. 나는 피해자의 아버지고 다음 희생자가 나처럼 아이의 관을 들지 않도록 막아야 할 사람입니다. 정하늘, 이번엔 내가 도망칠 곳은 없을 겁니다. 내가 기자로, 아버지로, 인간으로 반드시 끝까지 따라갈 테니까요. 이 놈은 진짜 사람 맞을까?
나는 윤상호가 건넨 두꺼운 자료처를 넘기며 혼잣말을 뱉었습니다. 딸 민서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위, 정한을. 하지만 그가 남긴 기록은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수상했습니다.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병원 기록, 신용정보까지 모든 게 5년 전부터 시작돼 있었습니다. 그 이전은 공백이었죠. 학교 졸업 기록은 있었지만 실제 동창이나 지인과 연결되는 흔적은 전무했습니다. 직장 동료들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정 과장이요. 아, 말 잘하고 일 잘하는 분이죠. 근데 사생활은 전혀 몰라요. 점심도 혼자 먹고 퇴근하고 어디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결혼하셨다고요? 몰랐네요. 가족 얘기 한 번도 안 하시던데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존재는 하지만 실체가 없는 사람. 나는 점점 그가 인간이 아니라 가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이름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윤상호가 새로운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정한을 이 이름 개명 전 이름이 따로 있어. 김성호. 5년 전에 이름 바꿨더라고. 김성호. 입에 대보는 순간 낯설고 싸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이름으로 다시 추적을 시작하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성호 시절에도 결혼 기록이 하나 있어. 2019년 서울 마포구 혼인신고 후 넉 달 만에 아내 사망, 사고사, 보험금 2억 원, 또야 또다시. 나는 이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방식, 같은 결과, 다른 이름. 놈은 이름만 바꿔가며 여성을 유인해 결혼하고 죽게 만든 후 보험금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단순한 반복이 아니었습니다. 금액은 점점 커졌고 사망 원인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심장마비, 자살, 교통사고, 그리고 민서의 경우엔 중독. 놈은 흔한 죽음을 만들어내는데 능숙했고 흔적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점점 정교하게 갈고 닦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가족도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다들 안타까운 사고라 여겼고 보험금이 지급된 후엔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정한을, 아니 김성호는 신분도 감정도 심지어 과거마저도 없는 남자야. 상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유령 같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남자는 실체를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어떤 진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런 연기를 믿게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 나는 그날 밤 민서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식장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찍은 그 사진. 햇살이 비치는 유리창 옆에서 환하게 웃던 민서.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정한을. 그 사진 속 그의 미소를 나는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카메라 렌즈 너머를 보는 듯한 초점 없는 시선. 미소는 있었지만 눈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웃음은 슬픔을 예감한 사람의 것도 사랑에 빠진 이의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거래였다. 마치 계약이 성사되어 기쁘다는 듯한 만족의 표정. 나는 민서의 손글씨가 적힌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하늘 씨가 말하길 부모님은 미국에 계셔서 결혼식은 영상으로만 볼 거래. 그럼에도 직접 찾아오려는 내 마음을 부담이라고 했다. 왠지 좀 서운했다. 부담. 그 단어가 콕 박혔습니다. 가족 소개를 꺼리는 이유, 상견례 3번 연기한 이유, 정체가 없는 가족. 놈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가족들의 정체를 알게 되리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나는 다시 윤상우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그가 최근 교제 중인 사람이 또 있나 알아봐줘. 놈이 민서를 죽였다는 건 이제 시작일 수도 있어. 상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그가 조심스레 한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여자야. 놈이 지금 사귀는 사람. 사진 속 여성은 흰 가운을 입고 병원 로비를 걷고 있었습니다. 길고 윤기 나는 생머리, 맑고 순한 인상, 갸름한 턱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배는 아주 약간 불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입에서 무심결에 튀어나온 말, 민서랑 닮았다. 사진 속 여자의 이름은 이혜진, 32살, 강남의 대학병원 내과 전문의, 지적이고 단정한 인상, 그리고 민서처럼 긴 생머리, 맑은 눈매, 부드러운 말투. 놈이 또다시 비슷한 여자를 고른 겁니다. 외로워 보이고 따뜻한 말에 쉽게 마음 여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임신 중인 여자. 윤상호의 조사에 따르면 그들은 작년 겨울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민서가 세상을 떠나기도 전에 이미 이혜진과 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서와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다음 타깃을 동시에 물색하고 있었던 거죠. 그 인간, 이혜진 씨와 언제 결혼 예정이야? 내 질문에 상우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2달 후, 9월 셋째 주, 청담의 고급 호텔 예식장 예약돼 있어.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달.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고작 2달이었습니다. 그 안에 이혜진 씨를 설득하고 놈의 실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한 명의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관 속에 들어갈 테니까요. 나는 우선 이혜진 씨와 만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찾아가면 믿지 않을 것이고 괜히 자극했다가 정하늘에게 경계심을 들키면 작전 전체가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선 환자로 가장해 병원 진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다는 이유로 예약을 넣고 내과 진료를 신청했습니다. 며칠 후 진료실에서 처음 마주한 이혜진 씨는 예상보다 훨씬 젊고 밝고 순해 보였습니다. 마치 민서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죠. 박민재님이시죠? 혈압 측정 먼저 해볼게요. 그녀의 손이 내 팔뚝에 닿았을 때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면 그 손끝에 작은 멍이 하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누군가가 꽉 잡았던 자국처럼 붉고 길게 퍼져 있던 멍. 혹시 팔 다치신 건가요? 내 물음에 그녀는 급히 소매를 내리며 웃었습니다. 아, 문에 좀 부딪혔어요. 덜렁대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표정, 그 눈빛은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이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나는 의도적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정하늘 씨랑 결혼 준비 중이시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네, 어떻게 아셨어요? 아는 분 통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좀 압니다. 그 순간 그녀의 미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늘 씨가 그런가요? 나는 더 말을 아꼈습니다. 아직은 이혜진 씨에게 직접적인 사실을 말할 수 없는 시점이었습니다. 신뢰를 쌓아야 했으니까요. 며칠 후 윤상호가 새로운 자료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민서한테 들게 했던 보험. 기억나지? 기억 안 날 리가 없지. 이혜진도 똑같이 드러났어. 총 3개. 생명보험, 질병보험, 상해보험. 전부 고액, 총액 7억 원.
7억. 민서 때보다 2억이 늘었습니다. 놈의 욕심은 점점 커지고 있었고 수법은 더 치밀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보험 수익자는 전부 정한을. 수령 동의서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혜진 씨의 사인이 정확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술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서명하게 한 걸까? 아니면 단순히 계약서라 속였을까? 그 순간 내 휴대폰에 윤상호가 보내온 사진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나온 정하늘이 검은 봉투를 들고 서 있는 사진. 그 뒤엔 낯익은 사람이 보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보험 설계사. 민서 때 데려왔던 그 사람이야. 뭐? 그 인간, 지금도 같은 설계사 쓰고 있어.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놈은 반복 중이었습니다. 새 이름, 새 여자, 새 웨딩드레스, 새 비타민. 하지만 그 끝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혜진 씨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진료 후 그녀를 병원 근처 카페로 불러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혜진 선생님, 제 딸 박민서라고 아시나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죄송해요. 처음 듣는 이름인데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입니다. 신랑은 정하늘이었죠. 그 순간 이혜진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듯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아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 당신을 죽이려 할 겁니다. 제 딸처럼요. 이혜진 씨는 내 말을 한참 동안 믿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하늘 씨가 민서 씨와 결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죽였다고요? 나는 조용히 민서의 사망진단서 사본과 보험 가입 내역서, 그리고 예식장 사진을 그녀 앞에 하나씩 꺼내 보였습니다. 이건 제 딸입니다. 하늘 씨가 지난 5월 저 아이와 결혼한 당일 독극물 중독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혜진 씨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하늘 씨가 그런 짓을 했다고 확신하세요? 이 사진을 보세요. 나는 정하늘이 과거 김성호라는 이름으로 찍은 또 다른 결혼식 사진을 건넸습니다. 이건 3년 전 윤지수 씨라는 여성과 결혼한 날입니다. 넉 달 뒤 그녀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은 정하늘이 가져갔죠. 이혜진 씨는 입을 다물고 한참을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마치 스스로 믿고 싶지 않은 진실을 억지로 받아들이려 애쓰는 사람처럼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한테도 보험 들자고 했어요. 아기가 생기니까 혹시 모르니까 대비하자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듣고 싶었죠. 놈이 똑같은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혜진 씨는 이제 두려움과 혼란을 넘어 분노를 품은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증거가 필요해요. 경찰이 움직이게 하려면 확실한 덫을 놓아야 합니다. 덫이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에게 다시 접근해 주세요. 결혼 준비도 계속하세요. 보험금 서류도 마무리하시고요. 대신 그가 어떤 물건을 전달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정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그녀는 망설였습니다. 한 생명을 품고 있는 임신부로서 위험을 감수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 아이까지 노린다면 더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요. 민서 씨처럼 되고 싶지 않아요. 이혜진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본격적으로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윤상호는 경찰 출신 동료들과 함께 정하늘의 오피스텔 근처에 잠복 장비를 설치했고, 나는 몰래카메라와 통화녹음 어플까지 세팅된 스마트폰을 이혜진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늘 씨, 이번에 영양제 바꿨어요. 이번 건 액상 형태라서 흡수도 빠르고요.
이거 꼭 아침 공복에 드세요. 정하늘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상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엔 이상하게 정해진 리듬이 있었죠. 민서에게도 윤지수에게도 똑같은 말투로 약을 건넸습니다. 우린 기다렸습니다. 그가 결정적인 실수를 하기를.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이혜진 씨는 우리가 마련한 대로 그 약을 챙기는 척하며 몰래 바꿔치기 했고, 진짜 약은 전문기관에 의뢰의 성분 검사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시아나와 화합물, 일명 청산가리, 일반적 검사를 통과할 수 없도록 아주 소량씩 나뉘어 있었고, 일정량을 복용할 경우 심정지를 유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이 움직였습니다. 정하늘의 오피스텔에 급습이 들어갔고, 냉장고 속 숨겨진 칸에서 동일한 약병이 3개 더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모두 같은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고, 병에 붙은 라벨엔 비타민 B12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오피스텔 컴퓨터에서 보험 가입 내역, 일정표, 결혼 준비 관련 엑셀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놀랍게도 파일명은 BPROJECT. 그 안엔 예진 씨의 이름, 출산 예정일, 보험금 예상 수익, 결혼식 일정이 철저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정하늘은 체포 당시에도 웃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다들 사랑이었을 뿐인데. 그 말에 경찰조차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서야, 아빠가 조금 늦었지만 결국 잡아냈다. 이제 넌 편히 자도 된다. 재판이 열린 그날, 나는 법원 305호 대법정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하늘, 아니 김성호는 피고인석에 서 있었습니다. 구치소에서 긴 수의를 입은 채 여전히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는 눈을 찡그리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3번째, 4번째, 아니 우리가 모르는 숫자까지 사람의 생명을 끊어놓은 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검찰은 구형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은 김성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범행을 수년간 반복하며 최소 3명 이상의 여성과 그 가족을 고의로 파괴했습니다. 의도적인 접근, 혼인신고, 고액의 보험 가입, 그리고 사고사 위장을 통한 살인. 이는 계획된 살인이자 전무후무한 보험 연수의 살해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단 한 번도 죄책감을 표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합니다.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혜진 씨는 방청석 한쪽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배는 제법 불러 있었고 그녀의 손은 태동을 느끼듯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죠. 정하늘은 변호사의 권유로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전 단지 사랑을 줬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안정이었고 전 그걸 줬어요. 죽음은 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마다의 선택일 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방청석에서 누군가 울분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랑, 선택, 아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건 돈이었고, 그가 사랑한 건 죽음 이후의 정산표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성호에 대해 사회로부터의 격리 필요성이 극히 크며 피고의 계획성, 반복성, 반성 없음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사는 잠시 멈추었다가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어떤 생명도 그의 손에 닿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적 다짐의 일환입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내 안에 응어리져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레스를 입었던 날, 그 웨딩 드레스는
결국 관 속에서도 함께였죠.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민서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된 날이니까요. 며칠 후 나는 민서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작고 평평한 흙 위에 작은 화분을 놓았습니다. 그 화분엔 민서가 좋아하던 작약이 피어 있었죠. 무릎을 꿇고 묘비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딸아, 아빠가 너무 늦게 눈치챘지. 정말 미안하다.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해서 내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해서. 하지만 이제 됐어. 그 사람은 다시는 누구도 해치지 못할 거야. 나는 묘비 옆에 손수 준비한 액자를 하나 놓았습니다. 액자 안엔 민서가 찍었던 마지막 사진. 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으며 V자를 그리던 그 모습. 그리고 사진 옆엔 작게 써둔 한 줄. 민서야, 넌 마지막 신부가 아니게 됐단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이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건 마치 딸이 나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일어섰습니다. 딸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본 뒤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이제 진짜 작별할 시간입니다. 이제야 딸을 보내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